오늘 양당 원내대표가 마지막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국회 원구성은 내일로 예고된 본회의에서 야당의 참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두 분과 함께 국회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상일 전 국회의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1대 국회 원구성 벌써 5차례나 미뤄졌습니다. 이제 오늘 여야가 마지막 담판을 하게 되는데 오늘 협상 과연 빅딜이 나올 거라 보십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에서 다 가져간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어떤 정책이나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회 와서 한번 찬반 토론을 통해서 걸러져서 그것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적 통합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국정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다 국회에 대해서 이제 중요시 여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어떻게든지 그런 21대 국회가 그런 관철될 수 있는 관행과 어떤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야당도 마찬가지로 18개 3일 당신을 다 가져가. 그러면 뭡니까 그거는? 잘하는 거 한번 보자. 대선 2년 뒤에 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야당도 국회 원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익도 없는 것이고 그냥 원외 정당 국회 의석수는 103석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원외 정당이나 마치가 되는 그렇게 되면 각 상임위마다 항상 충돌할 테고 방관할 테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오늘 마지막 담판 왜냐하면 이제 3차 추경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그건 시급한 거 아니에요? 3차 추경은 고용유지 안정지원금이라든가 고용유지 지원금. 이 노동자들이 지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한 10조 원 정도 예산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지 좀 양보를 해서요. 서로 간에 타협을 해서 그래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일단 원구성을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또 논의할 건 논의하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협상 타결이 될 것이다. 네,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부분 전에보다는 조금씩 진전되는 것 같아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면은 저런 상태로 가게 되면 여야 모두 국민으로부터 원성을 받게 될 테고 근데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일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협상 타결 여부는 민주당이 정말 양보와 대화와 타협 정신 이게 국회 본령의 정신입니다. 사실 국회 안에서 의석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특히 교섭단체끼리 의사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하라는 게 국회법 정신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전문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런 정신을 발휘한다면 오늘 뭐 원만하게 타결되겠지만 소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보고 불도저 형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밀어붙이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동안 협상은 없었고 협박만 있었다. 민주당이 이런 태도를 계속 견제한다면 차라리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다 갖고 국회에서 책임지고 당신들이 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법사위원장을 사실은 자기들이 야당할 때는 법사위원장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고 해서 의석 81석에 불과한 18대 국회 때도 가져갔잖아요.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때는 선례가 나쁜 선례였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걸 사실 강탈해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 아직도 미래통합당 보고 더 양보해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걸 상당 부분 수용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구성을 하는 이런 태도를 발휘한다면 오늘 합의가 되겠지만 안 되면 오늘 또 저는 쉽지 않다.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 내일 오전에 또 한 번 더 만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런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달려 있다. 민주당이 이 민의를 중시해서 41.5%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의석 103석 있고요. 그렇다면 그 국민의 뜻을 생각한다면 여당이 양보를 하고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하는 이런 정신을 발휘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당의 총론도 중요하겠지만요. 각 원내대표의 좀 스타일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는 분석은 아까 이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태년 의원은 불도저, 그리고 주호영은 전략가. 뭐 당사자 두 분이 들으시면 어떤 반응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이제 두 원내대표가 처음엔 상당히 평가도 좋았고 잘 해낼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원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부딪히면서 접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두 사람 다 이제 그 임기가 1년이잖아요. 근데 예. 두 분 다 이제 아마 큰 꿈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원내대표 역할에 있어서 서로 부딪히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합의의 리더십,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거고요. 그런 리더십을 서로 간에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국회 운영이라든가 국정 정상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줘야 난 두 분이 또 큰 꿈을 가는 정치인의 길에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합의라는 것은 한쪽만, 여당이라는 민주당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간에 타협하고 그리고 양보를 좀 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당은 좀 포용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어떤 그런 방식들 반드시 견제해야 된다. 법사위가 없으면 우리 견제를 못한다. 그렇지 않거든요. 예. 상임위에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진장 많고요. 법사위원장 한다 그래서 법사위가 야당이 반드시 그걸 갖고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니에요. 다른 상임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국회에서 예. 파행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여러 차례 봤잖아요, 국민들이. 예. 그래서 그러한 좀 뭐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협력과 견제라는 전에 20대 국회에서의 그런 싸움과 갈등 이런 게 아니라 협력과 견제로서의 야당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다. 이런 부분으로서의 좀 카드를 내밀게 되면은 서로 간에 왜 못하겠습니까? 이게 정치인데요. 결국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치가 없어져 버리면은 국민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하게 되고 국회에 대한 불신이 이루어지고 국회에 대한 불신이 이루어지면 또 어떻게 돼요? 국정 운영이 굉장히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두 분이 좀 그런 생각을 갖고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 과거에 이제 18대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명박 시절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때는 물론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한 80일인가 70일 동안에 원구성을 합의 안 해준 건 맞지만은 초기에 그때 쇠고기 문제가 있어갖고 예.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미국산 쇠고기. 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초기부터 상당히 많은 난관에 부딪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한 변수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무조건 뭐 민주당이 안 된다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거리 집회들이 많았고요. 거리 민주주의 얘기도 많았었고 또 이제 초기에 뭐 고소영이라든가 이런 인사 문제도 있었고 예. 네, 그런 또 국민들의 견제도 심리도 상당히 강했었단 말이죠. 그런 플러스 요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건 의회 내의 어떤 권력 문제거든요. 의회 내의 권력 문제. 이것을 협의하고 합의하면 좋은 것이죠. 의회 내 권력 문제니까 이 권력 문제는 정치력을 발휘하면 저는 충분히 그 가운데의 지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견이 좀 있는 건 좀 남겨놓고요. 일단 원구성을 하는 거죠. 원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시행해 보면 또 문제점이 나타날 거냐. 또 그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이런 교섭단체 간의 이러한 룰들 정하는 거 양당 체제에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두 정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2008년에 그때는 상황 논리를 이야기하시는데 지금은 상황 없습니까? 국회밖에 많은 상황이 있어요. 심지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 위해서 난리 부리고 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 계속 이어져 왔어요. 우리 국민들 지금 보수 쪽에 뭐 시위 안 합니까? 이런 상황 논리와 별개로 국회 안에서의 문제죠. 2008년에 88일 원구성이 늦어졌습니다. 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원구성을 하고 보자는데 원구성의 핵심이 법사위원장이니까 원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유 교수님 말씀대로 법사위원장을 굳이 야당이 가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야당이 가져도 견제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왜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가야 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과거에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 했던 그 행동들을 돌이켜보고 이제 여당이 됐으면 여당이 국회 운영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러면 양보와 타협 정신을 발휘를 해서 원만하게 원구성할 책임이 여당이 더 커요. 그런데 이미 저질러 놓고 나서 이제는 이 상황에서 원구성이 급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비유를 했지만
사실 야당목을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 60 그 항쟁 기념식에서 우리가 원하는 몫을 추구할 자유는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없다 이런 말씀했어요. 예. 남의 몫을 빼앗아간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거는 자기들이 강탈한 그거는 놔두고 앞으로 남은 자리 가지고 원만하게 타협하자, 협상하자 이런 태도인데 그것도 원만하게 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국회의장 하신 거 보세요. 그때 6개 상임위원장 선출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정을 했습니다. 물론 국회법상 의장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렇다고 그동안의 의장이 그 권한을 다 행사했습니까? 전례가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임기 초반부터 막 가는 국회, 이거 여당 책임이 크다. 그러면 이제 두 원내대표의 스타일을 이야기하시는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불도저형 뭐 좋습니다. 본인도 본인의 어떤 꿈도 있고 예. 하겠죠. 그러나 여당의 원내대표는 불도저형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말이 좋아 불도저형이지 다른 말로 하면은 유연성이 떨어진다. 협상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여당 원내대표들이 뭐 불도저 못해서 못했겠습니까? 국회를 원만하게 이렇게 운영하기 위한 그 책임의식 때문에 양보할 거 양보하면서 다독거릴 거 다독거리면서 간 겁니다. 그게 정치력이에요. 그런데 불도저형 김태년, 글쎄요. 본인이 좋아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다지 여당 원내대표로서 저런 스타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호영 원내대표 전략가형이라고 합니다. 전략가형 맞습니다. 그런데 전략가형 플러스 뚝심이 있어요. 이번에 보세요. 뭐 전국에 사찰 돌면서 그럼 다 가져가 봐라. 너희들이 협상할 생각은 전혀 없고 협박만 하는데 국회법상 지금 과거처럼 뭐 국회 안에서 물리력으로 막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럼 뭐 의회 독재식으로 마음대로 해봐라.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거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곤란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다시 협상하자 하는데 협상의 진정성이 좀 의심스러워요. 계속 밀어붙이기형으로 가니까 그다음에 국회의장도 이제 마지막 통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늘 타결이 안 되고 내일 오전 타결 안 되면 의장은 그대로 밀어붙일 겁니다. 지난번처럼. 네. 왜냐? 지금 친문 핵심 지지층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요. 문자 폭탄 많이 받았죠. 예. 18원 현금, 후원금 18원짜리 많이 받고 있죠.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의장이 딱 버텨서 뚝심 있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원만한 타협을 중재를 해야 되는데 별로 그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최후 통첩 비슷하게 해서 그동안 몇 차례 협상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명분은 쌓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큰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국민들은 다 냉정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석을 국민들이 왜 여당한테 많이 줬느냐 그 뜻을 헤아리면서 국회 운영을 해야 되고 야당 의석이 103석에 불과하지만 그 야당을 지지했던 국민이 42%가량 된다는 이것도 헤아려야 된다. 저는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은 이게 협상안이에요. 그러면 양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니네들만 잘못했다. 오만하다. 독주한다. 왜 우리를 이렇게 103석이라고 무시하느냐. 이렇게 해서 당신네들이 양보해라. 자꾸만 그러면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다시 복귀하면 잠깐 말씀드리면은 국회의 처음에 첫 개원도 실제로 예를 들면 통합당에서는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법사위 문제로 협상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여튼 국회를 빨리 열고 그 이후에 지금 코로나19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또 국민적 압박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실제로 진행한 거죠. 물론 이제 통합당에서 봤을 때는 박병석 의장이 상임위 임시 배정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하여튼 이후에 예를 들면 뭐 그 중간 과정에 나온 거지만 산자 통일을 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거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국조 요구도 있잖아요. 국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일방만 예를 들면은 당신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이건 협상이 안 됩니다. 안 되면은 서로 간의 피해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의석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힘의 관계로서 의석수도 예. 있는 것이고 또 국가적인 현안도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상을 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잠시만요. 드리면 그 원내대표의 협상 스타일로 네. 이제 질문이 그 시작돼서 이야기는 다 드렸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보세요. 법사위원장을 강탈하고 일을 저지른 다음에 그에 대한 아무 사과도 없어요.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 의원들 상임위에 일방 배정하고 아무 사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소위 말해서 시쳇말로 강도, 도둑질 다 해놓고 나서 그거는 없는 걸로 치고 지금 남은 거 가지고 협상하자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과 한번 하지 예, 않으면서. 이 얘기는 저희가 5차례 미뤄지는 동안 충분히 네. 나눴던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있을 협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법사위가 역시나 가장 큰 쟁점인데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법사위를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여야 몫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민주당은 그러면 2022년 대선 이후 집권 여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지만 결국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진전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법사위 문제를 접근법이 전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제 법사위의 자구 체계 심사 문제들 그리고 이제 상원 아닌 상원으로서의 옥상 문제들 그리고 그것이 국회 운영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들 이것은 여야 공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 개선할 거냐, 개혁할 거냐 이 문제를 갖고 서로 간에 논의를 했다 그러면은 예. 좀 더 쉬운 타결점들이 나타났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법사위를 누가 가져갈 거냐 이 점에 선취적 어떤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좀 더 꼬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기존보다는 좀 진전돼 있어요. 결국은 법사위를 전반기, 후반기 또 뭐 그것을 여당이 할 거냐, 야당이 할 거냐, 또 집권 여당이 할 거냐, 또 그 외에도 지금 주호영 의원이 제안했던 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따로 예. 예결위 같이 경임상의를 해서 네. 거기서만 자구 체계 문제를 다루자라는 문제가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산하에 어떤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위원 요소를 다루자 실제로 왜냐하면 그것이 자꾸만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된 부분들이니까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저는 그것이 정답은 없다고 봐요. 정답은 없다고 봐요. 양쪽의 이해관계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운영하다 보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 교섭단체가 21대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 국회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양 원내대표의 어떤 생각과 또 신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합의해놓고 아니다 그러고 또 나 그런 적 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그렇게 국회 운영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만들어내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쪼개기라든가 법제위, 사법위 또 이제 경과 규정 두는 문제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왜 그걸 못 해냅니까? 경과 규정을 둬서 뭐 자동 뭐 2달 뒤에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참에 오늘 하여튼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뭐 요만큼 1cm, 2cm 다르다 그러면 또 못한다. 그러면 이거 언제 원구성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 네. 일단 해놓고 양쪽이 좀 불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죠. 여당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꾸만 고집하다 보면은 저는 국민들이 만약 이번 주 오늘 넘기게 되다 보면은 양당이 비난에 휩싸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당은 국회를 사실상의 보이콧한다라는 비난이 갈 거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문제가 비난이 쏟아질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 야당 둘 다 불만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절충해가는 것이 정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정치는 정말 가능성의 예술인데 그 가능성을 보이려면 지금 민주당이 본인이 한 걸 좀 성찰을 하고 사실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제가 이미 지적했지만 사과받을 일이 많아요. 그렇다면 사과할까 하면서 앞으로 좀 양보하는 태도로 협상의 진전을 만약에 이룬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 내일 다 독식을 한 다음에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보이콧? 그거 전혀 아닙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 다 들어가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여러 차례 천명을 했어요. 그게 무슨 보이콧입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법사위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왜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했는지 이제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시다고 봐요. 법사위 그동안 3차례 열렸나요? 민주당 의원들 법사위에서 한 발언들 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언들 있죠. 그 의도가 이제 다 노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체계 자구 심사권을 문제 삼아서 마치 야당이 발목 잡기 해서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된다는 논리였는데 법사위 열어보니까 다른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거. 그다음 그 권력형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 재판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사법위원회 가져가면 돼요. 법제위하고 사법위를 분리해서 사법위원회 가지고 가서 검찰과 법원 압박할 거 압박하면 국민이 판단하겠죠. 그러면 조혜영 원내대표가 이미 제안을 했듯이 법제위는 따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법제위는 미래통합당한테 줘서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가지고 각종 지금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들 중에 위헌 법률 법안들이 많아요. 한 1년에 한 10개쯤 나오니 이런 것들은 누군가는 걸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 산하에서 그런다면 그거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제위를 만드는 게 훨씬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제위를 민주당이 수용을 해서 그럼 미래통합당한테 위원장 주고 사법위원회 민주당이 가져가든지 뭐 이런 절충안을 민주당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게다가 법사위원장 좋다.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선 전반기 당신들이 이렇게 뭐 가져갔는데 그러면 후반기를 미래통합당한테 양보하라. 근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다른 주제로 약간 환기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인국공 얘기 두 분 모신 김에 이 뜨거운 감자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청와대에서 해명을 좀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일파만파입니다. 이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청년들의 지금 분노를 더 불을 지르고 있다. 뭐 우리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일종의 원칙. 사실은 이거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완전히 제로하겠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 세계 선진국에도 어디에도 비정규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정규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아리고 해서 정규직화를 최대한 하는 노력. 이거는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청년들이나 취준생이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옳은데 왜 난리냐. 심지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그 사소한 일 인국공 사태를 이렇게 표현했다. 물론 정정은 했지만 그런데 지금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 취업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따지는 문제란 말이죠. 이거에 대한 이해를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금 뭐 청년들이 더 화가 나고 있는데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한 다음에 그다음에 청년들의 생각이 뭔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대안을 내놔야 돼요. 말씀을 하더라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더 해결되지 않고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인천공항공사 문제를 정치인들이 지금 뭐 막 설화를 벌이고 있잖아요. 설전을 벌이고 있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 쟁점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하든 정치인들이 하든 왜냐하면 이 문제가 노동의 양극화 문제도 얽혀 있는 거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얽혀 있는 것이고요. 각종 복잡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러한 노동의 차이 문제, 또 노동의 유연성의 문제, 또 노동의 경직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대안을 내고 이런 국회에서 그 관련 법안을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진전이 돼야지. 왜 니네들은 너는 그렇게 하냐? 이것이 무슨 못 봐 찬스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자꾸만 희석시키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의 좀 더 균형성이라든가 어떤 공개성이라든가 어떤 검증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회에서 취준생들 이제 공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신의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취준생들의 이해관계까지 같이 고려해서 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다뤘어야 되는 것은 맞죠. 그거는 사실상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 예. 생각 못했던 거는. 그러나 그 의도, 예를 들면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부터 공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원칙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빨리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민간 기업에서도 예를 들면 여력이 나오고 비용 문제가 있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보안, 저도 이번에 공항 검색대에서 보안요원 하신 분들이 비정규직이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네. 정규직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노동을 하잖아요. 정규직하고 동일한 노동을 하고 동일한 노동 강도가 있고 동일한 노동의 질을 요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거는 일상적인 업무란 말이죠. 그럼 여태까지 공기업이라든가 민간기업, 기업에서 실제로 정규직으로 해야 될 그런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비용 문제라든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수월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회에 만연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속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그 처음 취임하자마자 가서 이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거 빨리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그걸 갖고서 이제 뭐 찬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그 현재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뒤안시하고 정치적 쟁점화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안전이라든가 생명에 관련된 문제, 네. 보안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파견이라든가 비정규직을 금지하는 법안들 이거 제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정치인들이 논의하고 그런 거로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치 쟁점화는 안 되고 이 노동시장의 전체 구조를 어쩌면 앞으로 바꿔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런 어려움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이 노동시장의 문제. 그거 하려면 노동개혁이 필요하고 노동의 유연성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뭐 최저임금 25% 인상 내년 거죠. 그렇게 무리한 인상을 합니다. 본인들이 이미 기득권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동개혁은 전혀 할 생각이 없고 이 정부는 사실 민노총 눈치 보면서 노동개혁 이야기 꺼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노동의 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기득권화돼 있는 노조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더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고 지금 문바 찬스니 성은이니 하는 말이 정치권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젊은 층에서 먼저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이 정치 쟁점화를 하는 거 당연합니다. 정치 쟁점화를 한 다음에 대안을 모색하고 내놓는 거죠. 근데 정치 쟁점화와 대안 내놓는 게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왜 우리 젊은 층에서 취준생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은 이야기도 하고 문바 찬스 이야기도 하고 부러진 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2017년 5월 12일이죠. 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달라졌단 말이죠. 예. 그러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층에서는. 5월 12일 전에 들어온 비정규직은 서류 전형하고 인성검사만 하고 편안하게 정규직이 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국한된 거지만 그 비정규직은 이제 공개 채용 형식을 밟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공개 채용 이래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된다 하는데 그건 장담을 못 하는 거고 그다음 바깥에서 보안 검색 요원이 뭐 중요한 자리도 아닌데 왜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 거기 별로 희망하지도 않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이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바라보고 공부하는 우리 취준생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기회가 박탈되는 측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헤아리지 못하고 정치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방문한 날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으니까 또 문제가 된 데다가 전체적으로 1,400명이 이 정규직의 전체 직원이었어요. 기존에. 예? 그런데 1,900명을 정규직을 화한다. 게다가 올해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적자가 3,200억 정도 날 네. 판에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문제 제기까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다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정규직 들어가는 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아요.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자꾸 여당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취준생이 젊은 층이 이 여당의 어떤 정책 그 소위 고뇌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식으로 타박을 하니까 예. 소위 말해서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네. 이게 2017년도에 5월에 시작을 한 논의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에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지금 시간이 좀 꽤 있었잖아요, 간극이. 3년 그 정도. 중간에서 진행해 뭐- 왔죠. 그러니까 예, 예. 인천공항공사만 한 게 아니라고요. 그 전체 공기업들이 해서 지금 한 9만여 명의 공기업 산하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월 20일까지 하는 걸로 인천공항공사가 좀 먼저 발표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회사에 예를 들면 별도로 둬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취업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오고 이제 라스트로 이제 그 보안 업무를 했던 분들을 나름대로 이제 2017년 이전에 들어왔던 분들에 대해서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민주당에서 뭐 일부 의원이나 예를 들면 뭐 설왕설래가 있었던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천공항공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전에 예를 들면은 거의 직원이라든가 노조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전에 테스팅도 있었고 실제로 경험에 대한 검증 과정도 있었던 것이고 누구나 이렇게 됐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정규직화하는 이러한 루트를 밟아왔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 쟁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공항공사에서 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어떠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찬스다 무슨 뭡니까 로또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인천공항공사 외에 다른 비정규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현재 노동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비정규직. 그럼 비정규직들은 앞으로 그럼 정규직화 되지 말라는 건가요? 굉장히 저는 제가 비정규직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그런 느낌마저 들겠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이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또 정규직과 노노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이거는 여당이 야당 간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 야당 국회의원들만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 국회의원 중에서 예를 들면 좀 섣불리 얘기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자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제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원구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구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원구성하는 것도 뭐 잠깐 말씀드린 김태년 원내대표가 합의한 다음에 유감 표명할 수 있다고 보여줘요. 박병수 의장도 유감 표명할 수 있다고 보여줘요,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그건 해나가고 그러나 이 문제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뭐 찬스다, 무슨 로또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서로 크다, 여야 간에 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라면 권력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순전히 경영만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발상이에요. 지금 보안 검색위원 1,900명을 다 정규직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그럼 이전 비- 의원께서는 비- 이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잠깐만요. 정규직화하는 것을 아니요, 저는 반대하지 않죠. 당연히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절차와 단계를 밟아야지 하루아침에 어떻게 우리나라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이라면 경영만 생각한다면 못하는 발상에 왜 시켜서 예. 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왜 시켜서 했고 왜 청와대가 나섭니까?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나서서 오히려 이거 청년들 취준생의 일자리 늘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청년들이 화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미 거기에 다 정답이 있어요. 이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2017년 5월 12일 날 방문을 해서 생긴 문제예요. 그걸 의식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니까 이 문제가 났던 거고, 보안검색요원에 대해서 비정규직들 정규직화하고 있는데 다른 공공기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회사 만들어서 정규직화했어요, 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본사 정규직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회사,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반발이 있어요. 왜 우리하고 다르냐? 이런 것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런 거는 각 예, 예. 공사라든가 예. 기업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재정 상황이라든가 비용 문제라든가 예.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 니네는 정규직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예, 예.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시켜서 했겠습니까? 그래갖고 재정 적자가 일어나면 자기가 쫓겨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죠. 이거 국회에서 상임위 열어서요. 공항공사 사장 불러왔고 논의하면 내가 빨리 원구성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쉬운 주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알겠습니다. 않아서요. 재정과 일단은, 환경, 예. 경영 상태를 생각한다면 공항공사 사장이 그 얘기 저러면 안 들어봐야 되는 알죠. 거죠. 예. 단정하시죠.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미 예. 판단은 시청자 청와대가 여러분께서 나선 거, 예, 본인이 하시는 시켰다고 걸로. 이야기한 네. 게 노조가 밝혔어요. 알겠습니다. 결국 정치적 문제냐 아니냐를 두고 지금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서 좀 두 분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